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대한민국은 눈부신 야경과 세계를 선도하는 IT 기술, 그리고 세련된 문화가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껍데기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했던 한민족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가 성장했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머리를 짜내고 몸을 던져야 했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도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반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부유한 국가였던 적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특히 20세기 중반 일제강점기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형제끼리 총부리를 겨눈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건 타버린 잿더미와 아이들의 울음소리뿐이었죠.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실패한 국가라고 비웃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북한은 일제가 남긴 공장시설과 풍부한 지하자원, 그리고 소련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있었습니다. 반면 남쪽의 우리는 어땠을까요? 지하자원은커녕 당장 국민들 먹일 쌀조차 부족했습니다. 비료도 없었고 전기를 돌릴 발전소조차 대부분 북쪽에 있었죠. 주변은 온통 적군이었습니다. 유일한 육로인 북쪽은 가로막혔고 바다 건너 일본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를 억압했던 원수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린 결정은 참으로 잔인하고도 슬픈 것이었습니다. 바로 젊은이들의 피를 팔아 자본을 마련하는 것이었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늪에 빠져 있을 때 대한민국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혈맹을 자처하며 30만 명이 넘는 젊은 군인들을 정글로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용병이라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에게 그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 귀중한 외화는 그대로 우리나라의 핏줄이 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닦는 시멘트가 되었고 포항의 쇳물을 끓이는 연료가 되었으며 아이들의 책상 위에 놓일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는 공통된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처절한 다짐 말입니다.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던 우리가 기댈 곳은 오직 교육뿐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끼니를 굶으면서도 자식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를 팔고 땅을 팔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기괴할 정도의 교육열은 사실 살아남기 위한 우리 민족의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농부의 자식들이 미적분을 풀고 영어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장차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인적자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엔진이 될 줄은 당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근육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빌려온 돈과 국민들의 피땀, 그리고 교육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대한민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를 향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는 단계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로 탈바꿈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역사의 명암을 동시에 짊어진 새마을 운동과 재벌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논밭뿐이던 시골 마을을 첨단 공장지대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재벌이라는 거대 괴물은 우리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베트남의 정글에서 흘린 피와 부모님들의 억척스러운 교육열로 마련한 미천. 대한민국은 이 소중한 종잣돈을 결코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1970년대 한반도 전역에는 잘 살아보세라는 투박하지만 절실한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었죠. 서구의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보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국가가 마을마다 시멘트와 철강을 나눠주고 알아서 고쳐봐라라고 지시하는 방식은 유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통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공동체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데 익숙한 민족이었으니까요. 미신과 가난에 찌들었던 농촌이 현대적인 마을로 탈바꿈했고 쌀 수확량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의 진짜 성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하면 된다는 집단적인 자신감, 그리고 공장 라인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훈련된 노동력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사만 지어서는 결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여기서 아주 독특하고 위험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소수의 유능한 기업가들에게 국가의 모든 자원을 몰아주는 일명 재벌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현대, 삼성, LG.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이름들은 사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탄생한 국가대표 선수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수익은 상관없다. 망할 걱정도 하지 마라. 그저 고용을 늘리고 더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내다 팔아라. 이것은 자본주의의 탈을 쓴 가장 효율적이고도 지독한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미 고도 성장을 거쳐 비싼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틈새를 노렸습니다. 일본보다 조금 못 만들어도 좋으니 훨씬 싸게 만들자. 척박한 공장에서 우리 누이들은 밤낮 없이 미싱을 돌렸고 우리 형제들은 거대한 용광로 앞에서 쇳물과 싸웠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처음엔 싸구려의 대명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싸구려 라디오와 운동화 한 켤레가 팔릴 때마다 대한민국의 근육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단순한 조립을 넘어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급기야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남들이 100년 걸려 이룩한 산업화를 우리는 단 30년 만에 해치웠습니다. 세계 경제사에서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강요당한 세대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 뒤편에서는 거대한 괴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키워준 재벌은 어느덧 국가보다 더 거대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업을 넘어 한국인의 삶 자체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삼성병원에서 눈을 뜨고 현대차를 타고 출근하며 LG 가전제품으로 가득 찬 집에서 잠이 드는 삶. 대한민국 경제의 3분의 2가 단 몇 개의 가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괴한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 거인들이 만약 비틀거리기라도 한다면 그 등에 업힌 우리 5천만 국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거인들을 이끄는 자들이 평범한 인간이 아닌 법과 상식을 초월한 신처럼 군림하기 시작한다면요? 이제 우리는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위태로운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을 마주하러 갑니다. 죽어도 죽지 못하는 회장님들이 지배하는 나라, 그 기이한 풍경 속으로 말이죠.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지만 경제 지도를 펼쳐보면 조금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지도 위에는 정부의 행정구역보다 더 강력한 기업의 영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울산의 현대시가 대표적입니다. 1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이 도시는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기업 국가나 다름없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현대차를 타고 현대중공업으로 출근하며 현대백화점에서 장을 보고 현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댈러스와 맞먹는 규모의 도시 전체가 오직 한 가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숨을 쉽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선 현상입니다. 이 기업들이 무너지면 도시가 죽고 도시가 죽으면 대한민국의 심장이 멈추는 구조. 우리는 이를 대마불사라 부릅니다. 기업이 너무 커버린 나머지 국가가 그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여기서 한국 경제의 가장 기괴하고도 서글픈 장면이 연출됩니다. 바로 불사신 회장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2014년 쓰러진 이후 수년간 그의 생사는 전 국민의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침묵하고 있는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는 그가 살아있다고 믿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는 순간 수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 문제가 터져나오고 기업 지배구조가 흔들리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요동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의 일자리와 수백만 명의 국민연금이 그 좀비 같은 생존에 저당 잡혀 있었던 셈입니다. 법과 원칙보다 기업의 안정이 우선시되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성공의 대가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 하나 없는 불모지에서 지능과 도끼로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엔진들이 이제는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물어야 합니다. 재벌 가문의 세습 경영과 독점 구조는 젊은 창업가들의 기회를 뺏고 있고 우리는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장기 침체의 늪으로 조금씩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주인은 재벌 가문도 불사신 회장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폐허 속에서 글자를 배우고 정글에서 피를 흘리며 자식을 위해 소를 팔았던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주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운이 나쁜 나라였기에 그 운명을 머리로 이겨내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거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생각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새로운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